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요즘 같은 환절기 건강, 기력 챙겨줄 초간단 제철나물 2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5월 30일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허재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한 쟁점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끝내 충돌했다는 소식입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서 이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이 정치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서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민주유공학법 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 의결에 정부로 넘겼습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하지만 이 5개 법안 중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으로 하루 만에 이들 법안들은 국회로 되돌아오게 됐는데요. 4개 법안은 어제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 수로는 총 14건입니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21대 국회에서는요, 총 2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 중 9,455건이 처리됐습니다. 법안 처리율 수치로는 36.6%, 지난 20대 국회 37.8%보다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어수선하게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 건데 잘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전국 각 지역에서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살포한 다량의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오물이 담긴 풍선을 대한민국 전 지역에 살포했습니다. 전국에 살포된 풍선 수는 26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풍선만 발견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풍선에는 악취를 풍기는 거름, 담배꽁초, 해진 신발 등이 든 봉투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중에서 풍선을 터뜨리기 위한 타이머 장치, 그리고 기폭 장치도 함께 발견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현재 지상에 떨어진 풍선은 군의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수거해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2016년 1월에도 풍선의 대남전단 그리고 각종 오물을 실어 수도권 지역으로 날려보내서 차량과 주택 등을 좀 훼손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오물풍선을 무인기 등으로 오인을 해서요. 격추를 위해 여러 시간 동안 사격을 가해 휴전선 일대 긴장이 상당히 높아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겠다면서 수많은 휴지장 그리고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 그리고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사전 위협했던 바가 있습니다. 북한 측이 전파 교란 공격도 실시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9일 새벽 서해 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전파 교란 공격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란 공격은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낸 직후에 이뤄졌고요.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 전단으로 보이는 알 수 없는 물체를 시민들이 혹시라도 보게 되면 절대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합참은 이 같은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풍선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고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요, 어제 조선통신 담화에서 오물풍선 살포 사태를 두고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성의의 선물로 오히려 여기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또 경고까지 했습니다. 오물풍선이라뇨. 참 유치합니다. 네. 유치해. 우리도 보내면 어떡해? 우리도 보낼까?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전국 하수 처리장 치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해 봤더니요. 조사 대상 하수 처리장에서 해마다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부산대 환경공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 선정한 하수 처리장 57곳을 비롯해 2020년부터 조사한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마약류 농도를 통해 추산한 해당 하수 처리장 구역 주민 1000명당 필로폰 1일 사용량은 2020년도 24.16mg에서 지난해는 14.4mg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반면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수 처리장 57곳 가운데 5곳에서만 검출이 됐지만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이 2020년 0.37mg에서 지난해 1.43mg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주로 서울 등에서 검출되다 지난해 처음으로 세종 지역 하수 처리장에서도 검출되는 등 지역 또한 다양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우선 우리 사회의 마약류 확산 그리고 마약류의 다양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의 천년궁 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마약류 사범의 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코카인 사용 추정량 증가와 관련해선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교육 그리고 치료,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 또한 앞으로 그동안 실시해왔던 특정 물질 위주의 분석 그리고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해 필요시에는 임시 마약류나 마약류를 새로 지정하고 신종 마약류를 탐지하는 데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다가 이거 너무 퍼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찾아봐야죠.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전성기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같은 선상에서 몸값이 논의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런데 몸값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게 평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축구 이적 통계 사이트 트랜스퍼 마르크트라는 그 매체가 있는데요. 지난 27일 축구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새롭게 정리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눈길을 끈 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 스타로 군림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었습니다. 손 선수는 이번 발표에서 4,5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65억 원의 몸값을 인정받았는데요. 직전 발표에 500만 유로, 그러니까 74억 원 정도가 지난번보다 깎인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적 시장 전체에서 117번째로 가치가 높은 선수가 됐고요.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몸값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몸값으로 평가받는 선수는 누굽니까? 네, 전체 1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 선수입니다. 1억 8천만 유로, 약 2,655억 원으로 몸값이 평가받으면서 같이 1위를 기록했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몸값 평가받은 선수 일본의 구보 다케우사 선수입니다. 그의 시장 가치는 6천만 유로, 한 885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선수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5,500만 유로, 약 811억 원대의 몸값을 유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해도 여전히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저평가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 선수는요, 최근 막을 내린 2023-2024 시즌 EPL에서만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벌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는 다소 의외 아니냐 이런 견해도 많은데요. 하지만 축구 시장에선 기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이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저평가가 됐다는 건데 손흥민 선수도 4년 전인 28살 때는 9천만 유로, 몸값이 무려 1,300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조금씩 몸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재 가치는 전성기 때의 한 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언제까지 지금 같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도 또 기대가 되는 거군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군요. 네. 부분이군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참 오랜만에 좀 걸었습니다. 네. 네, 날이 이제 정말 여름이다 싶을 정도로 덥더라고요. 오늘 날씨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요 며칠 하늘 표정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요. 오늘은 하늘빛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네, 출근길 남쪽 내륙에는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 1km보다 짧으니까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전국 하늘이 온통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요.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은 26도,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 후반에는 곳곳에 비 예보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일까?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랑카랑카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역사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예.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891년입니다. 5월 3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891년 5월 31일은 세계에서 가장 긴 직통열차 시베리아 횡단열차 공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열차인데요. 그 길이가 무려 9,288km, 지구 둘레 4분의 1에 해당하고요. 4분의 1. 서울, 부산이 400km 정도 되니까 네. 네. 23배 정도 되는 길입니다. 와. 이날 이 엄청난 열차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인류의 대역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거고 버킷리스트에 많은 분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한번 타는 게 소원이야 이렇게 올렸고 네. 저도 저거 정말 한번 타보고 싶은 열차인데요. 정말 지구 크기를 온몸으로 느끼려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봐라 이런 얘기가 있을 야. 정도로 대단한 역사죠. 근데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열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시베리아 횡단철도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네, 원래 유럽에 있던 나라였던 러시아가 19세기부터 과감한 동진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태평양 연안의 개발이 필요했고 특히 시베리아 끝에 있는 괜찮은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를 차지하면서 이 항구의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서쪽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려면 대륙이 아닌 유럽, 아프리카를 거쳐서 바다를 뺑 둘러서 와야 됐던 거죠. 그래서 직접 갈 수 있는 철도망 건설이 필연적인 과업이 됩니다. 1891년에 황제 알렉산드르 3세가 명령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구의 4분의 1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건 뭐 지금 시대에 공사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그 당시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계획은 대단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이 철도를 놓겠다 하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일단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노동력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인부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29%만 현지인으로 충당을 했는데요. 해외 각지에서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유럽 사람들은 물론이고 러시아로 이주한 수많은 중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인들까지도 여기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겨울에 그 시베리아의 그 추위 때문에 시달렸고 홍수가 나면 선로가 유실되고 산사태로 인해서 노반이 파묻히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난공사를 거치게 됩니다. 공사가 끝났을 때 개통된 해가 1916년 무려 25년이 걸렸는데 동원된 인부가 연인원 10만 명이나 됐습니다. 25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완성된 시베리아 횡단 철도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길이가 9,288km, 세계 최장이고요. 모스크바를 떠난 열차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인 우랄 산맥을 넘고 아시아 관문 도시인 예카테린부르크에 와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시속 80에서 90km로 계속 달리게 되면 지나는 역만 850개, 6박 7일이 걸리고요. 156시간이 걸립니다.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두 도시 간의 시차가 11시간이나 나요. 그래서 달리는 동안 7번 시간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차, 이 철도의 모든 역에는 현지 시간과 러시아 표준 시간, 모스크바 시간을 동시에 알리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철도 시계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그 비행기 타면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 그 좌석도 좀 나뉘어져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물론 여기에도 가격에 따라서 1등, 2등, 3등 칸이 따로 있습니다. 아. 1등석은 가장 내부 시설이 좋아요. 객실에 침대 2개가 있고 넉넉한 수납 공간도 있고 간식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등 칸은 2층 구조로 침대가 4개. 3등 칸은요, 침대 6개가 있는데 이게 밀폐되어 있지 않은 오픈 구조의 자리입니다. 네, 뭐 어떤 좌석에 타느냐에 따라 좀 분위기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많이 탔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이 1907년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호소하기 위해서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했던 3사람의 특사가 있죠. 그 가운데 이상설, 이준 2분이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거기서 이 기차를 타고 러시아 수도까지 갔습니다. 아, 이거구나. 네.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도 파리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 기차를 타고 파리까지 갔습니다. 또 슬픈 역사도 있습니다. 1937년에 그때까지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이 기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약 20만 명이 이 기차를 탔는데 열차 안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열차 화물칸에서 짐짝처럼 태워 옮겨지는 과정에서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한민족을 고려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이 약 5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낯선 땅으로 쫓겨나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남은 고려인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역사죠. 시베리아 횡단철도 우리 독립군 부대하고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네, 우리 독립군 부대에 아주 참 기념적인 승리가 있죠. 봉오동 청사리 전투. 네. 네. 그때 독립군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을까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근데 영화 보니까 총도 있긴 있던데. 네. 이때 체코군의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여기 체코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면 체코가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땅에 가서 독일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독일이 휴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프랑스로 가서 여기서 독일군과 싸울 거야. 그랬는데 거기로 직접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체코군이 선택한 길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프랑스 쪽으로 가는 이 길을 택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블라디보스톡에 오는데 그 사이에 그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체코군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무기를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연해주 지역에 이 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우리 독립군이었습니다. 독립군이 그 무기를 사서 이걸 가지고 일본군과 싸운 거죠. 이 무기를 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이 성금을 내는데 오. 금, 가락지, 은, 비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 무기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1920년대 체코에 한국 물건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네, 세계 역사의 수많은 장면과 함께한 시베리아 횡단철도 언젠가는 한반도에서 서울에서 이 열차를 타고 휴전선 넘고 압록강 건너고 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로 연결만 되면 타고 갈 수 있는 거. 가죠. 그렇죠. 아, 타고 싶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8년 5월 3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8년 5월 31일은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이 있던 날입니다.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귀했던 그 시절에 편지는 거의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는데요. 편지를 매개하는 사랑의 전령사 우편 집배원들 이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우편물은 연중 쉬지 않고 배송돼야 되기 때문에 집배원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편지를 전했는데요. 이날 집배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을 열었던 겁니다. 지금은 뭐 안부를 묻는데 정말 편하죠. 툭 해서 전화, 맞아요. 휴대폰으로. 이거 뭐, 몇 번으로 해도 되죠. 너무 많이 영상 바뀌었어요. 보내고 뭐 네. 이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편지 엄청 기다리죠. 러브레터. 러브레터. 가족의 근황이라든지 아니면 군대 간 아들의 생사 여부. 그렇죠. 안부를 묻고. 정말 절실했죠. 그래서 집배원이 오면 여기서 막 기다렸다가 뛰어가고 아. 그리고 글 모르는 어르신들 계시니까 네. 집배원들이 또 그거 읽어주고 예전에는 막 약속을 이랬었는데. 했는데 네. 이제 그 고향에 가야 되는데 고향에서 뭔 일 때문에 오지 마라고 편지를 네. 보냈는데 도착하기 전에 출발해서 막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한 통로 역할을 해준 건데 네. 우리나라 최초의 집배원 제도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서 멀리 있는 지인에게 편지나 물품을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철규 씨 이런 걸로 소식 전해봤어요? 저는 비둘기로 보내던 시절입니다. 이런 게 옛날 보부상 시대 얘기야. 전서구 더 오래된 방법을 네, 썼네요. 농담이에요. 우편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884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일본을 다녀온 홍영식이 그 나라의 우편제도의 편리함을 알고 고종에게 이걸 건의를 해요. 그래서 고종이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1884년 4월 22일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고 우편제도를 시작합니다. 이 우정총국 낙성식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네. 이거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예. 있었죠. 그래도 이 근대적인 우편제도는 그대로 시작이 됐는데 당시 편지를 배달하던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재밌어요. 번거지꾼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집배원인데요. 한복에 번거지를 쓰고 말을 타거나 걸어서 이 우편물을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번거지꾼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네, 1960년대, 80년대 그때 이 집배원 아저씨들이 기어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 그 많은 편지를 막 배달했단 말이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노래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네, 큰 가방 메고서 어디 가세요라는 이 멜로디. 메고서 네. 어디 갔어요? 이 노래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당시 집배원들이요 정말 그 큰 가방, 그 허리가 휠 정도로 무거운 평균 한 20kg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걸 메고 짊어지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관할 구역의 해당 번지를 다 기억하고 그러고 배달을 했어요. 폭염, 폭우, 폭설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1982년 그 당시는 최신부라고 했는데 이 최신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집배원들의 하루 총 배달 거리가 30만 킬로미터. 하루 편지 배달량은 600만 통에 달했다고 합니다. 집배원 한 사람당 나눠 보면 하루 600통의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서 30에서 40km를 다니는 그야말로 고행의 길이었던 거죠. 당시엔 집배원이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들의 집안 사정까지도 누구보다도 훤히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산간 벽지, 시골 벽지의 경우에는 편지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을 위해서 읍내 시장을 대신 봐주는 잔심부름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전령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분들 너무 수고하시니까 집배원의 날을 정해서 그날
잔치해주고 이랬던 건가요? 네, 그런 거죠. 최신부에서는 생일이 없던 집배원들에게 첫 집배원의 날을 정해서 잔치를 열어주기로 합니다. 1968년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정했고요. 전국 1769개 우체국에 8,430명의 집배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기념품을 나눠주고 또 근무 중에 순직한 집배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예전처럼 집배원분들이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진 않으세요. 하지만 그 업무 강도는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90년대 들어와서는 집배원들에게 오토바이가 지급되면서 업무가 수월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소포 배송, 무거운 물건 배송이 증가하면서 업무 강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이 우편물을 최대한 빨리 배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퇴근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집배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예전만큼 편지로 마음을 전할 일이 없죠.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우편물과 소포를 배달하면서 마음을 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집배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5월 28일입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6년 5월 28일은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공원 서울올림픽공원이 준공된 날입니다. 올림픽공원은 88 서울올림픽에 사용할 경기장 단지로 조성을 했다가 현재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쉼터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가보면 정말 초록초록하죠. 그리고 네. 푸른 맞아요. 잔디에 한번 확 뛰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 요즘에는 예전에 경기장으로 썼던 그곳에서 각종 공연이 또 열리고 네. 몽천 토송을 따라서 그 길 착 산책하는 그런 맛도 있죠. 네. 뭐 예전에는 사실 다 그랬을 텐데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 올림픽 공원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허허 벌판이었다 그렇죠. 그래요. 네,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경기장 건설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평범한 야산이었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약 50만 평 부지에 올림픽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기공식 때만 해도 허벌판이었지만 준공식 때는 자전거, 펜싱, 체조, 테니스, 수영 경기장과 20만 평의 수림공원, 조각공원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네, 올림픽 공원 뭐 의미가 깊은 게 또 공사 도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제의 유적 몽촌 토성이 발견이 되잖아요. 네, 우리 흔히 백제하면 웅진사비, 충청도 공주 부여를 떠올리지만 사실 백제 역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문화를 꽃피운 곳은 바로 서울입니다. 백제 시조 온조왕이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서울 즉 한성에 백제를 세웠고 공주로 도읍으로 옮길 때까지 무려 500년간 서울이 백제의 도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궁성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1984년 올림픽공원 공사 도중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백제 초기의 유적이 발굴된 건데요. 땅속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군대 막사로 추정되는 주거지, 저장구덩이, 굽다리 접시, 세발그릇, 기와, 철제도구, 갑옷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공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토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공원을 만들기로 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는데 이렇게 해서 발견된 토성이 몽촌 토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몽촌 토성이 백제 시대 왕이 살았던 곳인 건가요? 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초기 도성이 위례성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위례성이 어딘지를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몽촌 토성이 발견되면서 위례성이 바로 이 몽촌 토성인가 보다 했는데 1997년에 또 하나의 발견이 있습니다. 풍납동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풍납동에 있던 토성, 풍납토성이 더 큰 토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왕성이고 몽촌 토성은 풍납토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방어성이었을 것이다라고 지금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몽촌 토성 지금 올라가 봐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주변에 이것보다 높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 보면 일대가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을 쌓으면 적을 방어하기가 쉬웠던 거죠. 돌로 쌓은 석성이 아니라 흙으로 쌓은 토성인데 그 토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으니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 몽촌 토성은 올림픽공원 곳곳을 이어주는 산책로가 됐습니다. 성곽 위를 차단한 풍납토성과는 다르게 토성의 상단 부분에 걷기 좋게 길을 내고 계단도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토성의 안쪽은 낮고 경사가 낮고 잔디밭이 되어 있어서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 돗자리 깔기 아. 정말 좋죠. 좋죠. 네, 이렇게 찬란했던 역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공원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 공원에는요, 이 몽촌토성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포토존이 있다고 합니다. 네, 새롭게 뜨는 명소가 있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나홀로 나무가 있는데 여기가 SNS 인생샷 명소입니다. 잔디밭과 하늘, 나무가 만나는 풍경 속에서 사진을 찍으면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아하. 실제로 여러 CF나 영화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올림픽 공원의 트레이드마크는 세계 평화의 문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중업 씨가 설계한 문인데 높이 24m, 폭이 37m, 전면 길이가 62m에 이르는 대형 건축물입니다.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는 상징 조형물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림픽 공원은 탁 트인 산책로와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 계절 따라 분위기가 다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친구, 연인,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게 참 좋은 곳이죠. 네. 또 올림픽 공원의 볼거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각종 경기장이었던 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네, 올림픽 경기장 중에서도 체조 경기장. 네, 여기가 연말 맞아요. 시상식 인기 가수들의 단독 콘서트 팬미팅을 하는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1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여기에서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기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가수 이명웅 씨, 방탄소년단, 엑소, 소녀시대 등 수많은 가수들이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역사와 문화, 예술,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 올림픽 공원. 요즘 같은 날씨에 꼭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가보면 진짜 좋겠다. 그죠? 날씨 네. 너무 좋으니까요. 네. 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14년 5월 3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소식은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이러고 해야 되겠네요. 이러고 하면 됩니다. 그거요? 네, 2014년 5월 31일은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가 너튜브 사상 최초로 20억 뷰를 달성한 이야. 날입니다. 야. 네,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신나는 말춤과 유쾌한 가사, 코믹한 장면들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강남 스타일 신드롬을 만들어냈는데요. 대중음악의 주류 시장인 미국, 유럽까지 휩쓸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정말 열풍이었죠. 우리나라만의 열풍이 아니고 전 세계의 열풍이었고 네. 다 같이 따라하고 세계의 유명 스타들이 저 강남 스타일 따라하는 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교수님도 따라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너튜브 사상 최초 20억 조회수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근데 싸이 씨가 처음에 이 곡을 발표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그래요. 네, 처음에 싸이 씨는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너튜브에 올리자 이런 제안에 나는 해외 팬도 없고 이거 조회수 너무 낮으면 망신 아니야 해가지고 시큰둥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가 너튜브에 업로드 되자마자 예상과는 다른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51일 만인 2012년 9월 4일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하면서 세계적인 열풍에 서망을 열었고요. 5개월 만에 10억 뷰를 돌파하고 그래서 최단기간 최다 조회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2014년 5월 31일 공개 1년 10개월 만에 너튜브 최초로 20억 조회수를 넘어서면서 역사적인 대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너튜브 사업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강남 스타일의 신기록 경신에 21억까지 설정해 놓았던 최대 조회수 시스템을 경단위로 바꿔서 화제를 그랬구나. 모으고 했습니다. 네,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는 지금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2024년 현재 51억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 K-팝 뮤직비디오 조회수 중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네, 이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제가 해외여행을 갔거든요. 네. 그럼 외국 사람들 where are you from? 이러면 제가 딴 말 안 하고 이런 걸 강남 스타일로.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남 스타일이 인기가
열광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만국 공통인 유머를 바탕으로 한 뮤직비디오에 싸이 씨의 친근한 외모, 그리고 언어는 다르지만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가사와 멜로디, 그리고 역시 중독성 강한 그 말춤, 이것이 세계를 열광하게 한 거죠. 싸이 씨한테 인기 비결을 직접 물었더니 왜 강남 스타일이 특별한지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싸이 씨는 강남권에서 자랐는데 강남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강남 스타일로 보이지 않는 내가 강남 스타일이라고 말하니까 그걸 재밌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유머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그리 인기가 증폭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싸이 씨가 영어 인터뷰가 가능하더라고요. 야, 외국에 갔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막 증폭된 거고 강남 스타일의 뮤직비디오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거기에 노홍철 씨 또 유재석 씨 이런 발굴의 까미오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정말 양념이 많아요.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에는 유재석, 현아, 노홍철, 리틀싸이, 황민우 등 이 까메오를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특히 노란색 수트를 입고 싸이와 막춤 대결을 벌인 유재석 씨, 옐로우가이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끌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 씨가 입은 이 노란색 수트를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특유의 그 저질 댄스를 선보인 노홍철 씨.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엘리베이터 가이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 코미디언이야 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싸이 씨는 이 강남 스타일 이후에요. 그야말로 세계를 뒤흔든 정말 깜짝 월드스타가 됐었죠. 네, 강남 스타일은 싸이를 정말 월드스타로 만들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 6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와. 비디오송 부문상을 받으면서 한국 가수 최초로 수상을 했고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에서 7주 연속 2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리안나, 어셔, 존 메이어 등 미국의 정사급 아티스트들이 역시 싸이에 열광했고요. 미국의 유명 토크쇼 엘렌쇼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에게 말춤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싸이가 출연했던 이 엘렌쇼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강남 스타일이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그냥 그때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특히 싸이 씨 자신이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프랑스 파리 에펠탑 공연이었다고 하는데요. 에펠탑에서 2만 명 이상의 팬들과 함께 말춤을 춘 겁니다. 싸이가 온다는 소식에 자발적으로 모인 프랑스 팬 2만 명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에펠탑 일대를 들썩이게 좋았겠다. 했습니다. 자, 언제 들어도 지금 들어도 춤추고 싶게 만드는 노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세계에 K-팝을 알리며 한국 가요 인기에 초석을 다졌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가수와 노래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했어요. 네, 기억납니다. 다시 봐도 근데 너무 재밌고요. 네네. 이 뮤직비디오가 인기였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대한민국 곳곳을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좀 새롭게 느꼈던 것 약간 같아요. 그 여행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맞아요. 네네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얘기를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물 좋아하세요? 나물? 저 나물은 뭐 그냥 어떤 나물 좋아하세요? 그 제철에 나오는 나물들 다 좋아하는데.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제철에 시장에 가보니까요. 나오는 나물들이 정말 각양각색 많은데 그중에서도 딱 이 계절에 먹어야 되는 나물이 있습니다. 늦봄부터 한여름까지가 제철인데요. 요 나물이요. 아주 쌉쌀하면서도 약간 단맛도 나고 아주 야들야들하고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어떤 나물인지 아세요? 요 계절에 뭐지? 여기저기 뭐 많아서. 쌀하면서도 예쁘고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고추잎 나물입니다. 아, 고추 네, 나물. 고추잎 나물. 요 고추잎 나물은요, 우리가
워낙은 고추를 먹기 위해서 고추를 심잖아요. 네. 근데 고추잎 나물이 너무 무성하게 하면 영양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고추가 실하기 전에 바로 이걸 먼저 따주는 거죠. 그래서 영양을 고추 쪽으로 조금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까지가 아주 고추잎 나물의 제철이기도 하는데요. 이 고추잎 나물은 굉장히 쌉쌀하면서도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초간단 나물 특집이니까 이 고추잎 나물을 이용을 해서 진미채를 넣고 진미채 고추잎 나물을 한번 무쳐보려고 합니다. 좋죠. 근데 고추장으로 무쳤기 때문에 훨씬 더 단맛도 있으면서도 야들야들해서 굉장히 식감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또 시장에 나가면 해조류인데 요게 또 제철이에요. 바로 요거 톳입니다. 톳 좋지요. 네. 요거 톳밥도 해 먹고 요거 뭐 나물로도 무쳐 먹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 톳나물 가지고요 액젓으로 조금 무쳐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저는 그냥 요거를 톳 겉절이라고 하는데 워낙은 정확한 명칭은 무침이 맞지요. 그래서 네. 액젓으로 무쳤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그 액젓의 콤콤한 맛이 훨씬 더 잦아들어서 감칠맛도 내고요. 여기에 갖가지 들어가는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쪽파가 있어서 훨씬 더 단맛을 많이 냅니다. 오늘 푸짐하게 두 가지 메뉴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나물이요.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나물의 맛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오늘 고추잎 같은 경우는 이 풋고추보다 비타민 C가 700배가 네. 많다고 하고 톳은 또 칼륨과 칼슘이 많아서 고혈압인 분들에게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오늘 네. 한번 잘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고추잎 나물이요. 근데 아까 칼륨 좋다 그랬잖아요. 네네. 많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냐면 고추의 10배가 칼슘이 많대요. 그러니까 고추잎 나물 꼭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왜 고추잎 나물은 묵나물로도 많이 쓰잖아요. 말려서. 그래서 나중에 무말랭이 무침에도 많이 넣는데 그 이유가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A가 많기 때문에 갖가지 다른 부재료와 섞었을 때 영양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 고추잎 나물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시장에 나가면 이렇게 굵은 데가 있어요. 근데 굵은 데가 야들야들하면은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이게 너무 억세다. 그러면 이거 드시면 나중에 이렇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입 쪽으로 야들야들한 것만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고추잎 나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려서도 저희가 쓴다고 했잖아요. 말릴 때도 그냥 센 것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살짝 한번 데쳐서 말리는 게 좋은데 우리가 데쳐서 말렸을 때는 약간의 소금물을 넣고 또 약간의 그 쌀뜨물을 넣고 데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고추잎나물이 아리지 않고 아린 맛 없이 굉장히 잘 스며든다 그러죠. 맛이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고추잎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벌레가 그렇게 많이 쓸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헹굴 때 소금물에다가 살짝 헹구고 마지막에 식초 한두 방울 떨궈서 헹궈 건지는데 대부분 고추잎 나물은 센 것으로 안 드시고 꼭 데쳐서 무치거나 아니면 데쳐서 다른 것에 같이 섞어서 잡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걱정 없이 우리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추잎나물을 다 정리를 했으면 이걸 이제 좀 삶아야 되는데요. 어디에 삶냐면 제가 뭐 나물 삶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물이 있죠. 뭘까요? 나물 삶을 때 네. 한번 두 가지 한번 던져볼까요? 저는 일단 네. 소금물. 소금물 혹은 뭐 쌀뜨물? 쌀뜨물 아니야? 쌀뜨물. 아, 왜 나 조금 못 맞추지? 왜 쌀뜨물이냐 하면 쌀뜨물이 쌀 전분이 약간 녹아져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고추잎 나물에서 약간 쌉쌀하고 약간 아린 맛이 조금 난다 그랬죠. 네. 그 아린 맛을 없애주는 역할이 쌀뜨물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쌀뜨물을 조금 팔팔 끓이는 게 좋은데 쌀뜨물이 아직 조금 덜 끓었어요. 네. 제가 좀 끓이고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고추잎하고 그냥 고추잎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요 진미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진미채를 준비를 한 이유가 있어요. 고추잎 나물이 아까 제가 쌉쌀하다 그랬는데 그 쌉쌀한 맛을 진미채가 어때요? 아무래도 가공이니까 약간 좀 달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달달한 그 진미채를 가지고 약간 씹히는 맛이 있으면 더 좋거든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무말랭이 먹었을 때, 무말랭이 나물 무침 먹었을 때 고추잎 나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같이 씹으면 어때요?
오독오독 해가지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죠. 네.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미채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그렇죠? 쌀뜨물이 아주 팔팔팔 끓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약간의 소금을 넣으세요. 소금을. 그래야 싱그러운 초록색이 훨씬 더 싱그럽게 나타나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로 넣어요. 근데 이 고추민나물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바로 넣었다가 바로 건지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쉴 필요가 없어요. 네. 셀 필요가. 이렇게 해서 바로 뒤집어 주세요. 아유, 푸릇푸릇하다. 거의 뭐 초록초록하죠. 넣었다 빼는 정도네요. 그렇죠? 다 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그쵸? 다 됐어요. 이제 꺼낼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한 요맘때쯤 되면은 이렇게 고추나물을 이렇게 삶으셔서 데친 다음에 이렇게 나물에 무쳐 먹으면 저걸 무슨 맛으로 잡수시나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이 맛 때문에 고추나물을 저렇게 잡수시는구나. 제가 그게 생각이 나요. 자,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야들야들 됐으면 바로 건지세요. 바로 건져서 찬물에 풍덩 담가주세요. 너무 오래 하면 네, 물러요. 물릴 것 같아요. 네. 물러서 숨도 많이 주고. 왜냐하면 나물이기 때문에 묻혀야 되잖아요. 네. 무르지 않도록 이렇게 금방 찬물에다가 얼른 열기를 빼주셔야 돼요. 고추잎 나물을 데치고 나면은요, 이 물 색깔 보이세요? 뭐- 약간 연두빛이죠. 네네. 네. 그만큼 고추잎 나물이 싱그러운 초록색이에요. 아.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열기를 한 번 더 빼서 또 찬물에다 또 담가주세요. 고추님 향 오는데? 그쵸? 향이 나지 않아요? 네, 향이 와요. 그래서 약간 쌉쌀하면서도 그 끝에 단맛의 매운맛이 있어요. 아예 얼음물에 하면 어때요, 선생님? 얼음물에 해도 굉장히 괜찮아요? 좋아요. 네. 제가 얼음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냥 찬물에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굉장히 초록초록하니까 싱그럽죠? 네. 그래서 제가 옷도 그렇게 맞춰 입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건져주세요. 약간 저 쌉싸름한 그 나물 저는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그게 또 맛있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밥 남- 반찬으로도 좋고. 나물은 진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 맛을 알아가는 것 맞아요. 같아.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연륜과 나물은 비례한다고.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물 좋아하면 너 나이 먹었다는 맞아요, 뜻인 거야, 맞아요. 이렇게. 아, 저 그러면 나물 좀 덜 좋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철규 씨는 이 고추님 나물을 그냥 빼고 드릴까 봐요. 아니에요. 먹어야죠. 무슨 그건 또 안 말씀이세요?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물기를 꽉 짜주세요. 짜요. 왜냐하면 나물이니까 좀 야들야들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물기를 짜서 수분감을 조금 없애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끓는 물에 바로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우와. 자, 이렇게 됐어요. 야들야들하죠? 네. 네. 아 진짜 향이 좀 넘어왔네요. 그렇죠. 오. 그죠, 향 그죠? 갔잖아요. 확 나요, 네. 그리고 가잖아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하다가만 여기 진미채 얘기를 더 할게요. 네. 이 진미채는요, 흐르는 물에 한번 슬쩍 한번 헹궈주세요. 이게 가공품이기 때문에 안 씻으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살짝 채반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을 틀어서 약간 흔들어 놓고 물 잠그고 물기를 좀 꽉 짜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고추잎 나물의 사이즈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미채도 한 2cm 정도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 2cm 정도로 자르세요. 이렇게. 이거는 잘라야 먹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사실. 한 숟가락에 올라가는 그 맞아요. 사이즈네요. 맞아요. 그죠? 워낙 딱 그렇게 길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워낙 이 레시피를 만들 때는 가는 왜 오징어채 있잖아요. 네. 그걸로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너무 가는 오징어채는 이 고추잎하고 섞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사그러든다 그럴까요? 무너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조금 식감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굵은 오징어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골라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왜 진미채 중에서도 굉장히 굵은 오징어채 있잖아요. 그거는 고추잎하고 했을 때 뭐랄까 주종이 좀 바뀌죠. 그게 훨씬 더 많이 씹히니까 고추잎이 좀 덜 씹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걸 씹히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쓰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제가 요거를 이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할 건데 미리 요렇게 좀 준비를 해놨어요. 요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근데 요거를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성이 있는 나물하고 요 진미채하고 같이 이제 섞다 보면 여기서 살짝 비린 맛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나물을 묻혀놓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내서 드시는 분들한테는 또 냉장고 안에서 넣었다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비린 맛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밑간을 하셔야 돼요. 뭘로 밑간을 하냐? 여기 지금 맛술이거든요. 네. 맛술로 이렇게 둘러서 밑간을 해주세요. 이렇게. 또 이게 또 바다 그것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밑간을 해서 어느 정도만 두냐 하면 요거는 불과 한 15분 내지 20분만 두시면 돼요. 이렇게 놔두세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무쳐야 되잖아요. 무칠 볼에 아예 양념을 할게요. 자, 어떤 양념을 하냐면 일단 고춧가루 먼저 넣고요. 네.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저는 요 고추잎 나물에는 약간 식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훨씬 더 새콤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식초로 이렇게 고춧가루를 약간 불려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파, 파. 네, 다진 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리고 물엿을 약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고추장을 넣고 잘 섞어요. 딱 한 큰술 정도인가요? 네, 선생님? 요거 고추장 2큰술이에요. 2큰술. 네, 그리고 참기름 약간, 아, 좋다. 네. 깻가루만 옆에다가 놓고 요걸 이제 잘 섞어요. 섞어주세요. 이렇게. 저 양념 맛있겠죠. 네. 그리고 뭘 하느냐? 고추잎 나물 아까 제가 해놓고 들어가네요. 넣고 그다음에 요거 진미채. 지금 아까 진미채 맛술로 해놨었잖아요. 맛술로 한 요거를 20분 버무린 그냥 거. 하지 마시고 물기를 꽉 짜주세요. 그리고 또 야들야들해 보이지 않아요? 진미채가?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저걸 좀 불려서 쓰죠, 진미채. 네, 딱 요게 불리는 시간이 돼요. 네. 20분이면. 네, 20분이면. 안 그러면 잘못하면 그 딱딱해서 질긴 게 진미채 있어요. 네, 막 먹다가 막 터 아플 때 많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미리 접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무쳐요. 제가 요거를 만들어 보니까요. 진미채가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약간의 간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고추잎 할 때 아까 제가 소금을 약간 넣고 조금 싱그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딱 요만큼만 하면 더 이상 간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소금도 더 추가 안 하셔도 되고요. 딱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그리고 무칠 때 이렇게 좀 털어주세요. 그래야 고추잎이 좀 풀려요. 뭉쳐지지 않고. 이거 진짜 그 물기 짤 때 꽉 짜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딱 드네요. 예, 안 그래 양념이 다 흘러낼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면 아까 지금 준비해놨던 깻가루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게 진미채만 먹다가 이 나물 저 대신 같이 먹으니까 뭔가 식감에서도 그렇고 막 묘한 그 맛이 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맛있겠다. 접시에다가 올려서 잡수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요 나물 반찬은 냉장고 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만드셔서 한 끼 먹을 분량만큼씩만 네. 만드셔서 잡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요거 좀 갖다 주세요. 네. 이렇게 입맛 없을 때는 저런 양념에다가 그냥 밥에다 나물 반찬 하나만 먹어도 뭐 너무 이거는 좋더라고요. 봄 향인데 이거는 이제 향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한번 아우 야 맡아볼게요. 좋다.
잡숴보세요. 그죠? 뭔가 상큼하면서 시큼하면서 향 새콤하면서 너무 좋다. 네. 그런 향이 올라와요. 모든 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맛 살려주는 걸로는 이만한 게 없죠. 상큼하다. 고추잎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그렇죠. 엄청 부드럽죠. 네. 그리고 데칠 때 소금을 넣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워요. 식초를 왜 넣으신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식초를 넣어야 맛있어요. 잎의 식감도 좋고 쫀득쫀득하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잎에 그 씹히는 식감이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막 새콤하죠. 야, 이거 밥 반찬으로 그야말로 짱인데. 그렇죠. 근데 약간 그 쌉싸름한 맛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약간 쌉싸름해요. 끝맛만 조금 그렇고 끝에가 살짝. 그렇다고 해서 뭐 그래서 너무 못 먹게 되게 너무 맛있어요. 요거 다져가지고 김밥에 넣어서 요거만 딱 넣어서 그냥 김밥 싸 먹으면 기가 막혀요. 이런 김밥을 개발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고추잎 이 나물은 애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진미채 나가니까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맛이. 맛있네요. 맛있다.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에요. 계속 손이 가는. 계속 손이 가요. 네. 소면 해가지고 네. 같이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고추장 조금 덜어서 정말. 소면에다 네, 비벼서 맞아요. 맞아요. 아까 제가 만든 양념장 있었잖아요. 네. 그 양념장 하나만 조금 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묻혀 놓은 다음에 소면에다가 그 양념장 조금 넣고 버무리고 요거 이렇게 올려서 잡수시면 아주 맞아. 금상첨화죠. 자, 그러면 이제 톳을 한번 해볼까요? 네. 톳은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톳은 많은 분들이 톳을 사고 싶은데 다듬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이 톳은 어떻게 다듬냐면요. 일단 볼에다가 이 톳을 담으세요. 그리고 밀가루를 한 반 큰술 정도 부어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도 걷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버물버물 버무려요. 그러면 이 톳 사이사이에 있는 이물질이 밀가루와 소금에 의해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고 나서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정도 헹구시면 아주 깨끗한 톳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톳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데칠 건데 이 톳을 썰어서 데칠까요? 데치고 나서 썰을까요? 데치고 나서 근데 썰어야 할 것 같아요.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왜 저도 그럴까요? 데치고 썰어요. 저도 데치고. 데치고 썰어요. 왜 썰고 그럴까요? 데쳐요. 썰고 데쳐요? 썰고 데치면 다 퍼져 버려. 그래요, 어머. 맞아요. 썰고 데치면 너무 이게 나달나달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익어서 푹 퍼져 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데치셔야 돼요. 하고 썰어야 되죠. 데치고 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썰을 거고요. 그러면 이 톳하고 같이 어울리는 채소들이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양파도 넣긴 하는데 오늘은 양파를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채소들이 여기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요거를 넣을 거예요. 이 쪽파도 쪽파. 예, 쪽파도 요새 애기 쪽파들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애기 쪽파들 이렇게 다져서 썰어주세요. 조금. 애기 쪽파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 통통하죠? 네, 통통해요. 근데 이 앞부분은 이렇게 썰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다져주시는 게 좋아요. 모든 애기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 떼굴떼굴 돌아다니지 않게.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쫑쫑쫑쫑 썬다고 하죠. 애기 쪽파를 우리나라 말 중에 네. 음식을 할 때 쓰이는 말들이 많아요. 네. 쫑쫑쫑, 송송송 많죠. 제가 잘 이용하긴 하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썰어주세요. 이거 들어가면은 그 식감도 더 좋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향도 그렇고. 파가요. 네. 지금 이 애기 쪽파가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담아주세요.
색도 너무 예뻐요. 그쵸. 여기 쪽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좀 있죠. 맞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빨간 고추를 좀 넣는 게 좋아요. 왜 빨간 고추를 넣는 게 좋냐 하면 이게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톳도 데치고 나면 초록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약간 뭐랄까 색감을 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좀 썰어주세요. 빨간 데코. 네. 아, 반을 갈라서. 반을 갈라서 써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씨는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씨가 더 단맛이 나와요. 어. 그래서 톳하고 씹었을 때 굉장히 씹히는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썰어주세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씨는 빼야 뭔가 좀 깔끔할까 싶었는데 또 단맛을 주려면 맞아요. 요것도 같이 썰어주세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당연히 이제 청양고추나 아니면 막고추 또는 풋고추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네. 저는 오늘 청양고추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청양고추도 이렇게 하나 정도 썰어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막고추 넣으시고요. 네. 뭐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시면 이렇게 4등분해서 요건 조금 더 잘게. 아, 이것도 달다. 그래야지만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서로 어울리는 식감이. 자, 제가 이렇게 다 써는 이유는 물이 아직 안 끓었기 때문이에요. 시간 때우기 용했습니까? 근데 이 청양고추가 네. 어떤 음식에 들어갔을 때 이게 씹히는 그 맛이 나 너무 좋아요. 맞아요.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왜 칼칼한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물의 맛을 칼칼하게 해주죠. 자, 이렇게 우리 다 됐어요. 이제 한국어. 요거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 네. 저기 이제 끓었나 보고 가서 데쳐고 올게요. 끓었나요? 이 정도는 끓었어요.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도 소금을 약간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넣어야죠. 이럴 때는 안 넣는 거예요. 안 넣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요. 나 따라오면 다 틀려. 왜냐하면 이건 바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넣어요. 그래서 짠맛도 조금 가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넣었다가 바로 빼야 돼요. 넣었다가 조금 꾸물꾸물거리면 이렇게 퍼져서 맛이 없어요. 자, 넣었다가 바로. 네, 바로. 왜냐하면 이게 바로 바로 바뀌거든요. 초록색 된다. 바로 바뀌잖아요. 우와. 네네. 그렇죠? 바로 바뀌죠? 한번 눌러주고. 와. 올려주고 바로 건지세요. 색이 이쁘네. 이야, 들어가자마자. 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너무 예뻐요. 그렇죠? 확 살아나네요. 너무 이쁘죠, 너무. 네. 이게 저 나무 색깔이네. 이야. 너무 이쁘잖아요. 요거 얼른 찬물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네. 얼른 찬물에다가 넣어주세요. 당연히 소금 넣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엔 아닙니다. 나는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봐. 세 번 다 틀렸어. 제가 질문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저걸 왜 질문했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주세요. 근데 막 색이 너무 예뻐요. 네. 이쁘죠? 이제는 요거를 짜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물기를 빼서 우리가 담아야 될 거기 때문에 짜야 돼요. 자, 그리고 도마에 올려서 네.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톳은 진짜 그 식감이 너무 좋잖아요. 그쵸? 저게 저는 요게 오독오독해서 더 맞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저게 또 오독오독해서. 새꼬시 회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끝나요. 저거 예전에는 일본에 전량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못 먹지 않았어요? 일본 가니까 저기 있더라고. 맞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더 좋은 우리가 거 더 먹어야죠. 좋아. 우리 좋은.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 톡 가지고 밥 해 드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예, 요새 솥밥. 솥밥이 유행을 하니까. 근데 이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데친 다음에 뜸 들일 때 올리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뜸 들일 때. 네, 뜸 들일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톳에 굉장히 스며드는 맛이 좋아서 처음부터 넣는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약간 요렇게 나와요.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데쳐서 뜸 들일 때 넣으면 요렇게 나와요. 자, 그랬으면 이제 무치면 끝입니다. 무치면 바로 끝이에요. 양념장 자, 만들어서 묵히면 네. 끝. 톳 넣고요. 요거 액젓이에요. 액젓 넣어주세요. 액젓 2큰술에서 2큰술 반 정도 넣으시면 네. 되고요. 고춧가루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매실청이거든요. 매실청 살짝 넣고 그다음에 요거 참기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금이 들어가요. 몇 꼬집? 3꼬집. 새꼬집. 네. 하나, 둘, 3꼬집. 저 꼬집이란 말도 이뻐.
정말 표현이 다양하죠. 그리고 음식할 때. 아까 제가 준비했던 요 채소들 다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묻혀요. 무쳐. 네. 묻히면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근데 요게 얼마나 맛있냐면 오독오독씩 씹히는 맛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요거 젓가락으로 안 드시고요. 숟가락으로 막 퍼드세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뭘 넣느냐? 바로 이렇게 통깨를 넣어주세요. 여기는 깻가루가 아니에요. 통깨예요. 그래야 씹히는 맛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죠. 톳에 씹히는 맛하고 통깨에 씹히는 맛까지. 그쵸. 오.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네. 자, 있습니다. 이게 톳나물 액젓 무침이에요. 맞아요. 네, 액젓 콩나물 향이 액젓 화끈한 무침. 오, 액젓으로 요거는 이렇게 한번 떠서 먹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살짝 데치니까 아삭아삭한 식감이네요. 그렇죠. 식감 살아있죠. 저는 이거도 소면 삶아가지고 이거 좀 비벼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 이거는 이제 소면보다는 그 태국에 가면은 왜 저거 누들 있잖아요. 그 누들 해가지고 이게 약간의 그 액젓이 깔고 네. 뭔지 알 것 저기 같아요. 같잖아요. 네, 생선 네. 피시 소스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버무려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몬 좀 꽉 짜가지고. 딱 처음에 향을 맡았을 때 액젓의 그 쿰쿰한 향 네. 딱 느껴지는데 먹으니까 그렇게 강하지도 않네요. 강하지 않죠. 이게 네. 다른 걸로 좀 눌렸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강하지가 않아서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톳에 그 바닷내음이 스며져 있거든요. 네. 그 바닷내음 때문에 액젓의 향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액젓이 조금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국간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좀 이국적으로 먹고 싶어 그러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 피시 소스 조금 넣으시면 더 좋죠. 근데 이게 입안에서 톤만 터지는 게 아니라 식감이 네. 재밌는 게 톳을 씹다가도 파 있고. 파도 있고 통깨도 있고 맞아요. 다 고추도 있죠. 있고 이러니까 네. 입안에서 뭔가 팡팡팡팡 계속 터져요. 맞아요. 식감이 너무 재밌는데요? 맛도 좋고. 야, 이거 맛있네요. 이렇게 해서 먹는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이제 나물의 계절이니까요. 네. 나물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좀 조리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원한 맛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여름 반찬이거든요.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진짜 왜 태국 음식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네. 알 것 같아요. 소스 맞아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자, 이렇게 먹다 보니 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는 어떤 요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좀 보양할 때가 됐어요. 이제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보양 좀 할 건데요. 오리 가지고 조금 기운나게 메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 가지고 힘나는 요리 또 다음 주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요 며칠 파란 하늘이 정말 예뻤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요. 오늘은 하늘 표정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현재 남쪽 내륙에는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은 시야가 더 답답하니까요.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하늘에 구름량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자외선은 덜하겠습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은 26도, 대구 28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 후반에는 막바지 봄비가 내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제주에 또 토요일에는 중부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가 세계 우유의 날을 기념해 오는 6월 1일부터 이틀간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2024 밀크앤치즈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국산 유제품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국산 우유와 치즈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은 2024 밀크앤치즈 페스티벌이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초저녁 날씨가 기가 막혀요. 아, 너무 좋죠. 네. 밖에서 뭔가 걷기도 좋고 밥 먹기도 좋고 맞아.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참 좋은데요. 너무 여유 없게 이제 보내지 마시고 그 일찍 퇴근을 시켜줘야 돼. 그 시간을 좀 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근이 일찍 될까는 모르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